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입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양승태 이 사법부 체제 사법농단, 이걸 제가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상민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러 막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본회 대정부 질문 네. 답변 중인데 땡땡이 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땡땡이를 친 걸 잘했다고 하시는데 땡땡이 치고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잘하셨습니다. 땡땡이만 쳤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셨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압수수색 상황,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대정부 질문 와중에 긴급 편성을 해서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 듣고 가야죠. 이거는 근황은 듣고 가야죠. 제가 하여튼 열심히 네, 국립인복을 네, 위해서 예, 열심히 했는데 네, 아직은 뭐 이렇게 팟스팟에서 네, 조명을 못 받아서 아쉽습니다. 또 어쨌든 예, 저는 제가 속한 상임위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맞아요. 이 관련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방송도 핫하잖아요. 아우, 그럼요. 또 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나 빅데이터나 부딪히는 그런 관련 법압 제도가 있고요. 쟁점이 있고 또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매우 새로운 기술 문명의 고도화와 또 부딪히는 인류의 종래의 가치들 또는 문제들, 이런 현안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인간의 윤리나 고유성 이런 거에 대한 침해, 위협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뤄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뭐 또 법제도 마련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시켜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법사위원장 하시고 계속 법사에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어쨌든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있었던 사법농단 의혹, 이 부분인데요. 사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근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주거지가 아니라 차량만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개인 소유 차량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거 보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법원이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 법조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죠 제가. 지금 왜 저한테 분풀이 하십니까? 그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가서 따지시지. 예, 그래서 그 전문적인 의견을 아니 들어보러 그러니까 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를 하는 건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범죄 혐의가 되는 증거를 찾기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수사 일환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죠. 아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 그 증거를 찾아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 사람의 사무실이나 자택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차량은 하고 또 집은 안 하는데 그 중에 이유가 주거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죄 지은 사람들, 도둑놈들 그 주거 안정 다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보호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의 안정감도 보호해야죠. 그렇죠. 차에 딱 혼자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안정감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이 결국은 법원의 영장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기각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럼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영장 기각 사유도 그런 등등이잖아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또는 범죄 혐의가 안 된다든가. 영장 기각률이 90% 가까이 됐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압수수색을 해봐야 아는 거지. 증거가 있을지 없을지를 그 판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판사님이 먼저 알아보셨나요? 의논하고. 난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되고, 누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법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절도죄, 뭐 폭행죄, 뭐
뭐 이런 또 교통사고 범죄 같은 에서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때 네. 과연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 그죠? 그렇네요. 예. 만약에 우리 박 기자님이 어디 가서 이 옆에서 이루어진 어떤 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그럼 샅샅이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하필 왜 저를 끌어들이십니까? 아니 아까 저를 자꾸 뭐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일반적인 그렇죠. 사건에서는 볼 수 그렇죠. 없는 그런 예. 게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 법의 잣대는 일반적이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려면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면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들이 집단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영장 발부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일부 조선일보 사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전 대법관 주거지나 뭐 차량 압수수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말이 되죠? 했던데. 그 말이 된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하잖아요. 네. 현직 대법원장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현직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유 방패를 삼아서 네. 거기에 못된 판결들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재판이나 네. 또는 제재나 어. 또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지금 이미 재심에 의해서 최근에 무죄받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독재 시대 때 막 강요에 의해 자백을 받아서 또 고문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네. 또는 그걸 수사했고 했던 검사들 그 사람들 지금 어엿하게 변호사하고 있어요. 법인의 대표로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 번이라도 재단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내세웠던 것이 사법권의 독립, 준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그런 걸 방패 삼아서 네. 자신들을 보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걸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혐의가 있고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게 있으면 압수수색도 하고 그 구속영장도 아니,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직뿐만 아니라 현직도 할 수가 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 네. 같은 경우 어떻게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한테 네.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국회의원 부의장을 지냈으면 그 압수수색 당할 짓을 하지 말든지. 자연스럽게 심재철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럼 저희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지금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비인가 자료를 무단 다운받고 그거를 불법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기재부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재철 의원이 뭐 그 백스페이스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어쩌다 보아서 들어갔다 이런 주장 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와 심재철 의원 쪽의 얘기를 들으면 상반된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지 상반돼 않습니까? 있죠. 하나는 해킹은 아니지만 네. 불법 해킹은 아니지만 어떤 기계적 어떤 방법을 통해서 5단계인가요? 네, 통해서 5단계까지. 접근해서 그 자료를 말하자면 수집해서는 안 되고 또 유출시켜서 안 되는데 했다. 비인가니까. 이게, 네. 불법이다라는 거고 뭐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다. 그렇죠. 저절로 됐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써 있는 것도 가다가 없었다. 지나간 자료 정보를 얻은 것뿐이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수사기관이 수사하니까 저는 맡겨둬서 진상을 밝히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심재철 의원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진짜 문재인 정부나 또 청와대에서 잘못된 예산 집행이 있다. 네. 그럴 때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짚으면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매우 그 선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선정적으로. 알고 봤더니 뭐 거기 복무하고 있는 의경 치킨값, 목욕비 예.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임이용실 비용으로 청와대에 있는 그 공직자들이 이렇게 오용한 것처럼 뭔가 사우나 그렇게, 가서 쉬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또 들어봤더니 네. 그 외국 손님들 왔을 때 음식점 가서 좀 이렇게 대접한 그런 비용들도 말하자면 직원들이 한 것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감사원 감사나 또는
국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판가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허겁지겁 계속 그냥 선정적으로 예. 하나씩 기자회견 그래서 통해서 마치 자기의 취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음, 그러면서 무슨 선정적인 안탕주의 음,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구태 정치고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음, 지금 재정경제원인가요? 그 관리된 네, 네, 관리하는 그 기관이 네. 거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어찌됐든 저는 보면 재정정보원. 예. 그 책 잡힐 것을 자초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 같은 것이 보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 정보라면 그 보안 프로그램을 잘 깔아놓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점검도 하고. 근데 계속 하는데 그걸 계속 볼 수 있게끔 했다면 그 재정경제원장인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 엄중하게 책임을 물고 뭐 잘라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는 뭐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뭘 들여다봐요. 그 당장 잘라야 될 일이지. 기재부도 그저 나와서 해명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좀 적절치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그건 그것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건 이제 예. 네, 판단해야겠죠. 저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심재철 네. 의원 쪽에 그런 정보 데이터를 입수해서 유출시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의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지고 네. 또 그 집행 여부는 감사원이나 국회가 제대로 하고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않아야 좋겠어요. 된다. 근데 이제 심재철 의원은 네.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당 저 홍영표 원내대표한테는 네. 심재철 의원 자꾸 뭐 저기 어찌 보면 참 말하기도 참 저기 한 좀 행태인데 지저분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키우지 말고 아. 그냥 수사기관, 감사원 네. 또 있는 것 그대로 뭐 윤리에 제소 해명을 있으니까. 예.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야지 그냥 일일이 대응하지 심재철 말자. 의원 대응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심재철 키워주지 말자. 그렇죠. 괜히 뭐 야당 의원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쪽에서는 아까 이제 정쟁의 도구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야당 탄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 어떻게 국회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부의장 한 현직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탄압을 야당 아직 탄압이다. 탄압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탄압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여당일 때 야당을 탄압한 걸 잘 모르는 모양인데 한번 뭐 받아볼라 그 야당 탄압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금 기재부 나름대로의 의심을 갖고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함부로 이렇게 누출이 돼서 됐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 부의장 아니라 국회의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또 전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네. 가릴 건 가려야 되겠죠. 예. 그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재부에서 자료 가져간 거 네.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강제 수사권도 뭐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또리고 이런 선정적인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매우 소모적인 것이죠.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옆자리가 심재철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본회의장에서 말씀 나눠보셨나요? 별로 제가 사실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 때 네. 그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법 통과시킬 때 그때 심재철 의원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을 의장 당상에 이제 그걸 저지 하는 걸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막지 못하게끔 방패한 의원을 집행유로 막 찌르고 막 그랬어요. 그게 심재철 의원인가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집행유를 짓고 다니는 의원이 저하고 심재철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하고. 근데 그 중앙지 신문에 큰 일간지 신문에 일면에 그 집행이 하나가 딱 의원들을 향해서 한 게 클로즈업돼서 일면에 크게 났어요. 예. 그 저를 아는 분들은 심재철 의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이 짓고 다니니까 제가 집행이로 다른 동료 의원을 때린 걸로 찌르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또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다니면서 이건 제가 아니고 심재철이에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치사한 것 같고. 그냥 나중에 그걸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되고 나서 그 한나라당 사람들을 청와대에다가 초대해서 밥 먹을 때
심재철 의원이 그 무공담 그 무용담으로 얘기를 자랑을 했어요. 아, 이렇게 그때 막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음. 아주 칭찬하더라고요. 그거 잘 막았다고. 어. 근데 그런 였는데 예. 하여간 그 양반에 대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네. 그게 계속 지속됐는데 요즘에 본회의장에서 네. 제가 이렇게 제 건너가 바로 건너가 심재철 의원이에요. 네. 그 좀 뭐 인사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예. 나 저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자리 홍영표 바꿔달라고요. 원내대표가 제 자리로 오라고. 아니 근데 하여튼 예. 나는 동료 의원을 네. 도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양반한테 뭐라고 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네. 정치적 행태가 썩 그렇게 몸엄지기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이게 국회의장 보냈으면 선정적이고 나무라더라도 또 야당이니까 당연히 여당이나 정권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나무라고 책임 물어야죠. 뭐 그럴 그 수 방법도 있죠. 있고 좀 세련된 방법도 있는데 네. 사실 보면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도. 이 자료 같은 경우도 그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자료들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 가져오듯이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그 지적도 나오고 중에는 있죠.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도 정권을 잡아보면 봤으니까 네. 그런 책임의식상 일정 부분 좀 비밀로 대외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국정의 필요에 따라서는 네. 물론 국민의 시각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정 부분은 대외적 외교관계라든가 또 안보 뭐 관계라든가 안보 관련된 이런 얘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예컨대 경호실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사실 함부로 유출돼서는 안 될 성질 아니에요. 음. 그런 거는 빨리 돌려줘야죠. 어쨌든 그 심재철 의원의 이 무단 자료 다운로드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요, 심재철 의원. 예, 예, 아마 본회의장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시끄럽죠. 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걸 왜 계속해서 공방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저는 같아요.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법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살 얼음판 걷듯 해야 되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의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하여튼 대내외적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성장 발전해야 될 여러 가지 목도 있고 네. 또 묵어 있는 숙제들도 또 이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그냥 훌쩍 그냥 이번 정기국회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또 내년도 내년마저 이어지고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만고강산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 시선은 네. 여당 야당 관계없이 싸잡아서 심하게 꾸지람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야당 탄압이라는 그 프레임, 그 공세를 야당에서는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저는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정보통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이 정보통신의 혁명을 고도화된 그 정보통신의 혁명을 이 우리 정치권 일반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네. 미디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더 갖게 됩니다. 아.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예. 선출직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하염없이 싸움만 하고 지들 진영 논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걸 국민들이 직접 개입하고 관여하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네.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스마트폰. 전화기 다 갖고 네. 있어요. 모바일 다 갖고 있고. 예, 예. 그럼 여기 금방 자신들의 의견 밝히기 쉽습니다. 그러면 표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면 네. 또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의를 못하면 국민들이 직접 표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직접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정보통신 ICT의 기구로 요즘 블록체인도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면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주셨는데 심재철 의원 사건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게 이 한 꼭지는
이 사법부에서 그 검찰에서 판단하고 수사해야 되고 또 한 꼭지는 감사원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면 된다.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통해서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또 청와대에서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근데 된다. 지금 뭐 흘러가는 걸 보면 심재철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한국당이 네. 자기네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네 사정이 힘들고 내부적 분열이 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그러니까 씨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반발이나 갈등이 유발되니까 이를 숨기려고 이를 어쩌면 대외적인 대여투쟁을 더 강화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것까지 생각되니까 깜깜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렇죠. 시선을 다 돌리게 하는 내후 외환 상황을 좀 바꾸려 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겠다. 저는 드네요. 문화 정치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문화 의식 수준을 생각할 때 그 선을 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국당이 야당 탄압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도 국회의원인데 선출직한테 국민들이 믿음을 거두고 신뢰를나 위임을 거두고 직접을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출마는 하죠. 왜 저한테 아니 직접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의원님께서는 또 그건 또 출마대로 출마더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어떠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출마는 꼭 하시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 심재철 의원 얘기까지 좀 했지만 사법농단 의원, 그러니까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국회도 믿지 못하고 이런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법부 또 입법부가 돼야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텐데 지금 그 사법부는 그 진위가 어떻든 간에 그건 이제 검찰의 수사에 밝혀지겠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진위 여부는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드러난 의혹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강제징용 관련된 재판 거래요. 법사위원장도 했고 그 전에는 법사위 간사도 했고 법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야 설마 저 정도까지일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의아스러워요. 그래요? 그 정도니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사법부 근데 재판에 관여된 분들은 야 이거 보니까 지네끼리 판사끼리 어떻게 짝짝꿍 해가지고 재판의 결과도 좌지우지하는구나.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요. 또는 유전 무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뭐 하여튼 등등의 고무줄 잣대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이런 생각들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매우 의아스럽게 또 실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친하신 분도 많잖아요. 대부분 친하죠. 상고법원 로비 받았죠. 우리 국회의원이야 뭐 로비 받는 게 직업이니까. 그러나 저는 뭐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유보 입장이다.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설득을 해봐.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의혹에 치닫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조선 때 법사위 간사를 했는데 이 상고법원과 유사한 그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사법개혁 추진 사개추이라고 해서 정부안으로 제출됐었죠. 고등법원 상고부 아닙니다. 거기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라는 걸 특별부를 둬서 거기서 이제 대법원에 가는 사건을 거르는 거고 거기서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상고법원은 별도의 법원을 만들어서 이제 거르는 거고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걸 걸러서 못하게 하는 건 헌법에 반한다라는 논리로 했는데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일 때 상고법원이 이슈가 돼서 그때는 대법원이 막 재판이 부담이 많아서 이 국민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 그래서 걸릴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대법관을 늘려라. 독일식으로. 그때 또 그건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건 또 반대하고. 어쨌든 그러나 그 당시 국회에서는
정파와 관계없이 찬반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네. 통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저렇게 그거에 집착했다는 거는 음, 좀 믿기지가 않아요. 네. 이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교체가 됐고 했는데 사법부만 그냥 뭐 독야청청 성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네. 그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 때, 네네. 그다음에 전두환 군부 군부 독재 독재. 시대 때, 네.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뭐 인혁당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고문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재심에서 재심, 무죄받았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무고하게 옥살이한 분도 있고. 근데 그와 관련된, 그러면 그애들의 피해자가 생겼으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경찰, 국정원, 안기부죠. 네. 다음에 중앙정보부나 또는 판사, 검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했다면 사회적인 비판이라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 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시키는 건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를 구속시키고 또는 압수수색한 거는 경찰이 실행한 걸 뿐이지, 경찰이나 검사가 실행한 것이지 실제 결정은 판사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린 거는 네. 판사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판사들 책임 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네. 지금 이 박정호 핫스팟에서 네. 그 사람들을 하나씩 특집을 해가지고 밝혀내십시오. 그것만 해도 그럴까요? 2% 인기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상민 의원님하고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시리즈로. 출연 욕심이 많으세요, 의원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역시 이 출연 욕심을 욕망을 막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 국민들께서 촛불 집회도 정말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말 했고 이번 20일에는 또 대규모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그냥 두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참 걱정되는 게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장까지 수사받고 지금 이제 단죄가 내려질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양승태 대법원장의 휘하에 이루어진 그 대법원 판결들, 또 여러 가지 재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만치가 않을 거라 봐요. 이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교도소 보내고 탄핵당하고 한 거를 넘어서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있을 거다. 그러나 저는 딛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해야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그 당시 뭐 부천 성고문 사건 때 그 검사, 판사 것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인혁당 그런 간첩 사건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낱낱이 판사와 검사들,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호의호식 누리고 있는 하는 사람들,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정관예우 누리면서. 그렇죠. 그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있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이 적폐청산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차피 나서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등등 야당이 안 되는 건가요? 비협조적이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다른 방도로 우리도 뭐 그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요구대로 하고 다른 거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내에서 무슨 여러 가지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그런 유능함을 또한 우리 당이 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 안 시켜주는 거는 얘기 말씀 들어봐야죠. 알겠습니다. 또한 출연 욕심뿐만 아니라 감투 욕심도 있으니까. 네, 우리 욕심쟁이 이상민 의원. 자, 저희가 예전 팟짱 때부터 의원님하고는 자주 또 방송을 하고 해서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뭐 농담도 하고 조크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농담도 있고 조크도 계시고 또 핍박도 있고. 이게 탄압인가요, 바로? 자, 이상민 의원님께서 하여튼 그 법사위원장 활동하시면서 이 법 쪽에 이 쭉 봐왔으니까 사법부에 대한 개혁 방안 이런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 양승태 이 대법원 관련 재판 거래 의혹,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할 판사를 또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더라고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맘 같아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입법이 필요할 테고 입법을 하려면 또안 되나요? 자유한국당이 또 나 다른 야당이 기승전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또 사법권 독립이라는 예. 거로 인해서 정치권이 흔들지 마라 이런 논리일 겁니다. 또 그 아주 수국골통 그런 언론은 네. 분명히 또 이제 사법권 독립을 금가옥적으로 내세우면서 네. 근데 사법권 독립이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고 네. 특히 소수자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에서 판사들이 말하면 다수의 권력, 어떤 그런 권력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패인데 오히려 그런 나쁜 짓을 한 판사들 또는 검사들이 방패막이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오남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걷어들여야 되고 네. 그 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의 선출직들이 제대로 못하는 대의제의 맹점을 보이듯이 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사법부가 제대로 못할 때는 국민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요구가 꼭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요구가 빗발치지만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이를 선제적으로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 근데 예. 뭐 대법원장에 대한 선출제라든가 법원장에 대한 선출제라든가 네. 예.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예. 있을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민하고 방송하면은 유쾌해요 너무. 예. 일주일에 2번이면 되나요? 2번 출연? 뭐 3번도 가능. 3번도 가능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출연료를 내면서 다니. 출연료 내야 되나 여기 뭐 광고를 붙이시면서 좋습니다. 자, 의원님 하여튼 이제 사법부의 개혁 문제 이건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심재철 의원 이 사안도 야당 탄압 프레임이 얼마나 먹힐지도 좀 봐야 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좀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얘기는 모실 때마다 여쭤보도록 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얘기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 만나는 장면, 공항에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보셨어요? 뭐 사무실에서 보고. 사무실에서 보고. 또 뉴스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24시간 며칠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더라고요. 특히 그 능라도 15만 명 앞에서 연설할 때 연설하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야, 문 대통령 진짜 복 받은 분이다. 같은 정치인 아니에요 저하고. 그렇죠. 저는 사선인데. 국회의원도 같이 하셨고. 국회의원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근데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대단하시죠. 예. 거기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아주 물론 이제 동원된 박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직접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위험을 우리 없애고 평화를 만들고 5천 년을 함께 살았지만 70년 헤어져 있었다. 우리 같이 하자. 같이 공동 번역을 만들어 내자.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자리에 저를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진짜. 왜 그런 쓸데없는. 아니, 죄송합니다. 박원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친구이십니까? 상상을 하셨군요. 그래서 상상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제가 막 막 박수 막 터지고 막 15만 명이.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제가 본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중에서 최고 능력했어요. 그리고 진짜 와닿았어요. 맞아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7천 년? 7천 년. 5천 년을 5천 년을 같이 살고 같이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아주 정말 누가 저 대통령이 쓰셨는지 누가 이렇게 도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명연설이죠. 구구절절히. 그럼 막 하여튼 능라도 경기장에서 한 7, 8분 10분 가까이 되는 그 연설을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죠. 사실은 그죠? 지금까지 극도의 적당함을 갖고 어쩌면 그 북한 주민은 적국 그것도 미제의 앞잡이 기구 역할 하는 그 매일 적대시했었죠. 문재인 하면 XXX가 붙은 그 바로 장본인이 바로 그 15만
그러니까요. 경기장 앞에서 연설을 직접 육성으로 하는 꿈만 장면에, 같죠. 예, 작년만 해도 이 핵실험한다, ICBM 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강대강 대치였는데 예. 이렇게 남북 관계가 풀릴 줄 몰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참 부러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수 보냈고. 네. 야, 다른 장면은 뭐 백두산에서 뭐 손잡고, 어쩌다라는 건 그 능라도 경기장 저한테는 경기장에서의 그 감동을 넘어설 수가 넘어설 없군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의미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대 이후에 아무도 못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또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평양에는 당장 이제 못 가시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당장 못 끝나는 거 어떻게 하지? 그럴 것 같다. 지금 어떻게 그렇다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세요? 지금 제가 열받아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아까 점심 때 예. 중진 모임을 우리 당 중진 예. 모임인데 보니까 사선 의원 중진들 대부분 다 가더라고요. 이번에 뭐 예. 그 기회를 그래서 통해서 뭐 저 어떤 분은 당의 이석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저 민주당의 그 뭐 하여튼 무슨 위원회 그것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래요. 또 원혜영 저기도 그렇고 다 가는데 의원님 못 가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도 간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도 예. 절친인 안민석 의원도 예. 내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안민석보다는 난데. 진짜. 이종걸 의원은 간대 안 간대? 몰라요. 거기 안 왔어요. 거기도 뭐 저보다 뭐 이렇게 저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거기도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평양에 가서 정말 그 현장도 좀 보고 싶고 이번 14 음, 공동선언 기념해서 그러니까요. 예, 저 국회의원들이 한 20여 명 간다는데요. 의원님도 가셔야 되는데. 가고 싶어요. 저는 과학기술 관련해서 그동안 그러니까요. 북한 쪽하고 여러 번 교류 과학자 굉장히- 거리도 있고 여명거리도 예, 있고 예, 이런 것 예, 좀 예, 보고 그래서 얼마나 과학 가고 싶어요. 통신이 거기 잘 저 발달했는지. 과학기술의 일정 부분 네. 그리고 저 교류해야 될 것도 있고 특히 그러니까요. 백두산의 지질 관련 예. 또 이런 것들은 북한도 필요로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에는 정보통신 ICT 인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 이런 인력을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할지.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 앞서가게끔. 그럼 정보통신의 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럼요. 의원님 꼭 가셨어야 되는데 예.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가시는 좀 걸로. 어떻게 좀 오마이뉴스에서 압력을 좀 넣으시면.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니 근데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해 가지고요. 바른미래당까지는 넘어왔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판문점 선언은 네. 우리가 그야말로 남북한의 그동안 적대적 전쟁 위험을 걷어내고 거기에 평화를 심고 이제 판이 그리고 바뀐 이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동번영 네. 하겠다. 북한도 이제 그러고 싶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과거에 못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그건 서로 간에 불신이나 불신이 있었죠. 위협이 축적돼 네, 있어요. 적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불신의 벽돌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깨부수고 없애는 노력을 할 것이냐 네. 이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불신은 없애도록 해야죠. 네. 왜냐하면 그건 당장 우리한테도 피해니까. 그죠? 우리한테도 리스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마침 이럴 때 또 우리도 뭐 좀썩 달갑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저렇게 할 때 네. 좀 빨리 이거를 우리 쪽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려면 그거를 기성사실화하려면 남한의 국회에서 네. 비준안을 추인해줘가지고 국민의 대표들이 예, 모여서 해서 이거를 법률화 해버리면 다음에 정권이 정권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이 미국이나 있으니까. 북한에도 이거는 법률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거네요, 정말로. 근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순전히 방해하는 건 네. 그냥 놀부심정이에요. 놀부심포. 안 되길 바라는 거고 음. 우선 첫째. 그리고 잘 되면 또 자기네들이 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놀부심포죠. 그냥 뭘 하든 반대. 그치. 어쨌든 맨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을 들으면은 뭐 해줄 것처럼 하다가 육성이 나오니까 또 딴지를 걸어서 반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직접 가서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확인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번에 갔다 오지 그러면.
예? 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 갔다 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해요. 근데 직접 만나는 걸 보장해달라 이러는데 네. 그게 절차가 있고 격식이 있고 그런 건데 그게 그럼 되나요? 그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만나고 거기서 확답을 얻고 그럼 판문점 선언 비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서울에 오면? 저 김정은 오히려 지금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벽창호예요, 벽창호. 벽창호. 알면서 저렇게 떼기장을 노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근데 국회 의석수나 이런 거 봐서는 뭔가 협치를 하고 말을 좀 잘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재철 의원 것도 그렇고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악의가 안 맞네요. 뭐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협치가 말로는 협치하자고 하지만 네. 뭐 진영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고 내후년에 있을 총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때문이라도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 얘기 나오고 내부적 있고. 그렇죠. 내부적 그런 갈등을 네. 계속 증폭될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저럴 대여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그 사선 의원의 해안으로 한번 앞으로의 국회 상황도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놀부심보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남한테 이 공이 돌아오는 거 못 보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저렇게 나올 것이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희망이 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예. 볼 때는 국민들께서 그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하는 걸 국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또 뽑아놓고 그렇게 막 마구제비하는 걸 볼 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국민들이 저 표결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법안 예. 발의권. 지금 그러면 기술은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겠죠. 아, 국회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출마- 국회의원들 저 많이 뽑자는 전문가 학자들도 계신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기술이 보면 발전돼서 뭐 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네. 그냥 당 대표, 원내대표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그 하고도 그냥 추임받고 나머지는 그냥 묻지마 표결하고. 네. 그렇다면 10명 이내로 뽑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10명 이내 들 자신이 의원님께서는. 10명 이내로 뽑으면 자신이 없고요. 한 20명 이상민 의원과 지금 유쾌하게 좀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 그 어쨌든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신 이걸 해소하고 국회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런 사회가 올 텐데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미래 지향적인 것도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미래에 나아가고자 하는 추동력을 발휘해서는 과거의 것도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정리 못하고 헤매면 앞에 것도 소모적으로 뒷덜미 잡혀서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참에 정권을 어렵게 잡았고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그렇죠. 지난 추운 겨울날 네. 촛불 들었던 국민들은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는 거였으니까 그 다짐에 맞는 그런 것들만 해내야 된다. 라는 초심을 차원에서 다소 피로감이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일부 그런 얘기를 하긴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좀 네.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저부터도 그래요.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지금 과거의 것 가지고 계속 여기 늪에 빠지듯이 조관우에 늪뭐 나오듯이 뭐 이런 예, 노래 부르지 마세요 지금. 예, 예. 예,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허적거리면은 될까라는 그런 피로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때일수록 지난 겨울에 그 촛불을 들었던 그렇죠. 예, 나라다운 나라 네. 안 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이쁘든 밉든 표를 몰아준 지난 지방선거까지 그럼요. 예, 예. 이거는 그 무서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설사 무서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못한다 소리를 들을지언정 네. 방향은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 담대하게. 예, 담대하게 어쨌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의원님의 의정 활동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핫스팟에서
종종 일주일에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핫스팟에서 자주 모셔서 저기 그 현안- 정치인도 못 믿지만 네. 정치부 기자님들도 못 믿어요. 다 똑같은 제가 일주일에 2번 거짓말 약속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자주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예. 말씀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출연 했습니다. 처음이네요. 핫스팟은 처음입니다. 예, 핫스팟은 처음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팝장에서 나왔었는데 왜 요새 안 나오나 예.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틀림없는데 네. 그 장윤성 기자는 도대체 어디 가 있고 예, 박정호 기자님이 예.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고 좀 첫 번째로 저를 한 거는 매우 만시지탄의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자주 출연을 해야 되겠다. 네.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핫스팟. 핫스팟 네. 네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들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